네. 자, 계속해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대 소설, 리얼리즘, 그 다음에 획기적인 가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또 살펴봅시다. 문학이 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문학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뭘까요? 일본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이때 문학은 근대 소설로 대표되는 근대 문학 전체를 얘기할 텐데, 그러면 서구 문학, 일본 문학, 한국 문학, 중국 문학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자, 근대 문학의 뭐예요? 여러 가지 가능 조건 중에서 가장 범주가 큰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예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이겠죠. 민족 국가의 형성이 자본주의와도 관련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근대 문학과도 관련되죠. 그래서 근대 소설이 그 민족 국가 형성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았겠죠. 자, 근대의 모든 학문과 지식 체계는 전문화,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세분화됩니다. 그 문학은 또 여러 예술 중에서 문학이라는 예술이 있고 회화가 있고 뭐 또 음악이 있고 이럴 텐데, 그 전문화된 각 분야의 n분의 1의 가치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은. 근대 이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문학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 그 가치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 근대 문학이 끝났다는 것은 소설 또는 소설가가 중요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자, 소설가가 단지 n분의 1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요.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설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도 그렇죠. 한국에서 소설가는 특히 이제 근대 소설은 어떤 사회적 의미, 그죠?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소설가였다는 겁니다. 소설가 그러면 단순히 예술하는 사람, 그죠? n분의 1의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게 리얼리즘 소설의 뭡니까? 가치를 근대 소설의 주류로 리얼리즘을 이라고 보는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문학이 도덕적 가치를 짊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학이 왜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도덕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일본에도 그랬을 테고 한국도 그랬을 테고, 가장 큰 범주에서 얘기하면 민족 국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거죠. 소설가가.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이강수, 최남선이 근대 문학의 초창기에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고, 그죠? 일본에는 나즈메 소세키 같은 사람이, 중국에도 또 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바로 그 도덕적 과제. 그것이 바로 문학의 지위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리얼리즘 소설에 주로 그러한 가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러면 그 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면 문학은 그저 오락이 된다. 상당한 어찌 보면 과감한 주장이고 어찌 보면
단순한 주장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인 인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로부터 그 기점으로 일본 근대 소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는 상당히 비판적 뉘앙스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그저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말을 썼죠. 여기서는 그저 오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가라타니 고진의 이러한 그 근대 소설의 종언이라는 관점이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좀 더 살펴봅시다. 가라타니 고진은 3인칭 객관이 부여하는 리얼리즘에 획기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는 소설 혹은 소설가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근대 문학의 종언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는 가라타니 고진이 볼 때 이런 도덕적 과제가 없는 거죠. 사회적 어떤 역할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비판적 검토를 이제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걸 상당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러나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한국도 근대 문학이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가라타니 고진이요. 일본은 80년대, 한국은 90년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느냐. 우선은 가라타니 고진 비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과연 그 주장이 정당한가?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나 균열을 한번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학적 영역에서 모순된 논법이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두 권의 책이 상당히 관점이 달라요. 일본 근대 소설의 기원과 근대 문학의 종언이라는 사이에는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적 입장 혹은 철학적 입장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에서는 니체의 계보학적 방법을 사용하죠. 그렇죠? 혹은 후기 구조주의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푸코의 방법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대 문학의 종언론에 오면 이것은 헤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헤겔이 예술의 종언론을 펼쳤거든요. 이미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예술이 즉 예술이 끝난다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의 학문과 종교에 의해서. 그렇다면 헤겔의 관점으로 지금 변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 근대문학의 종언론이 펼쳐지고 있다. 헤겔의 예술의 종언론에 거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에서 헤겔의 역사 철학으로 상당히 그 가라타니 고진이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원과 종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판적 검토입니다. 기하학적 원근법과 3인칭 객관 묘사라는 근대 소설의 가능 조건이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는 오히려 이 근대 소설의 조건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장르들의 특수성을 오히려 강조했죠. 그죠? 그게 모노가타리라든지 사생문이라든지 또
사소설 이런 것이 근대 소설, 근대 문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본의 문학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근대 문학의 정원이라는 책에 오면 리얼리즘 소설의 가능 조건이 뭐인데, 그죠? 3인칭 객관 묘사라든지 또 과거 시제 소설이라든지 화자의 중성화, 그죠? 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능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봤으니까 동시에 그것이 제거되면 획기적인 의도 상실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죠? 앞뒤가 잘 안 맞죠. 그래서 근대문학의 획기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진 것이라면 일본 근대문학 기원 이후에 허구임을 증언해온 네가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근대문학의 제도가 전도시킨 가치와 의 획기적인 가치로 변화된다.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내 나름대로 비판적 검토입니다. 두 번째는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가능 조건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포함한 근대 소설 전체로 그리고 근대 문학 전체로 확장한다는 거죠. 부분의 전체화다. 이게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고 때로는 부분을 전체화하는 주장이기도 하죠. 근데 내가 설명했듯이 가라타니 고진이 왜 리얼리즘 소설을 근대 소설의 중심에 놓고 보느냐. 모더니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소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데 왜 리얼리즘만을 판단 기준으로 놓느냐.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도덕적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역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소설가가 단순히 소설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그죠? 사회적 역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는 그런 지위로 보지는 않죠. 그죠? 작가로만 보지 작가가 어떤 더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강수 같은 사람은 계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죠. 선각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가지만 작가가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근대 문학의 속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소설가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리얼리즘 소설만 가지고 근대 문학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이 부분 디테일들을 다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판적 검토는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문학과 사회정치적 영역 사이에 일종의 입장 변화 혹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다. 자, 이제 트랜스크리틱을 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가라타니 고지는 문학 비평가로 출발했지만 철학자, 정치경제학, 또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영역을 지식체계를 넘나들면서 트랜스크리틱을 계속 했는데 계속 바깥에서 보는 거죠. 철학은 또 정치경제학에서 보고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또 비트겐슈타인 어느 관점에서 보고 또 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괴델의 수학적 관점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외부의 시선으로 자꾸 그죠? 그 지식 체계를 이제 트랜스크리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학과 사회 정치의 영역이 서로 다른데 그 트랜스크리틱을 그렇게 계속 한계 없이, 그죠? 제한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의 상실이다. 그래서 사실 범주들 사이의 직선적 코드 변환이 야기하는 영역 간의 혼돈, 사실 범주와 가치 범주 사이에도 계속 트랜스크리틱을 하니까, 이동을 계속 하니까 기인한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범주와 가치 범주 사이에도 자유자재로 그냥 트랜스크리틱을 해버리면 그게 뭐 예를 들면 정합성의 면에서 정확성의 면에서 좀
뭡니까? 균열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주장하는 근대 소설의 획기적인 가치는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도덕적 과제를 맡았기 때문에, 짊어졌기 때문에 리얼리즘 소설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가치가 있고 근대 문학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그저 오락에 불과하다. 아무리 소설을 써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도덕적 과제만이 모든 문학의 최우선적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리얼리즘 소설만이 이런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도덕적 가치만이 근대 소설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리얼리즘 소설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소설도 형식적 실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가치에, 그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다 그냥 제거되고 논리의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관점이다. 지금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 문학의 종언론을 펼칠 때는 해겔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유 방식에 입각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철학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입각해 있는데, 미적 근대성, 다른 말로 하면 심미적 근대성, 예술적 근대성의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근대 문학 전체를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 근대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근대 문학을 평가하면 또 다양한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텐데, 너무 하나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물론 외부의 시선이긴 합니다. 트랜스 크리틱을 하긴 하는 것인데, 타자의 시선, 외부의 시선을 도입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시선만 가지고 근대 문학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적 근대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시각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런 이제 내 나름대로의 비판적 검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감한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사실범주나 가치범주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치경제학과 예술과 또 문학과 때로는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영역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고유한 그 각각의 영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질서, 고유한 어떤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트랜스 크리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라타니 고진은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 크리틱의 방법론이 논리적 비약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무제한적인 트랜스 크리틱. 이것이 무제한적 트랜스. 이게 이제 사실 가라타니 고진의 뭐라고 할까요? 사상적, 철학적 특징이거든요. 무제한적인 트랜스 크리틱을 합니다. 도시계획까지. 예를 들면요. 수학, 경제학과 원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논리적 비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크리틱을 무제한적으로 하면요. 텍스트의 내부성을 부정하고 텍스트 바깥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가감한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학문, 문학, 예술, 사회, 정치 등의 다양한 범주들이 고유한 내부성을 가지는데, 이걸 이제 자기 지시적이라고 하고 하는 말로 그냥 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문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때로는, 그죠? 또 다른 어떤 뭐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뭐 철학이면 철학, 수학이면 수학, 그 내부성을 외부의 관계로 구조적 상동성만을 고려하고 외부적 타자성의 관점으로
관통해버리죠. 그래서 영역 간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범주와 가치범주 사이에. 자,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자, 이제 실제로 가라타니고진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논리적 비약이 계속 이 트랜스크리틱을 무제한적으로 하면 어떤 초월적 이상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가라타니고진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생산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라타니고진은 소비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상품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펼치고 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미 자본주의가 발전할 대로 발전해서 이제는 이 생산 단계에서 비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라타니고진은 마르크스의 그 관점을 이어받아서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게 일본 실제로 가라타니고진이 이걸 실천을 했어요. 신연합주의 운동이라고. 약자로 NAM입니다. 신연합주의 운동. 일종의 소비자 운동입니다. 사지 않는 것이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생산을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원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가입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와해되고 말았어요. 이 운동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라타니고진이 스스로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소시에이셔니즘에 의한 자본제 네이션 스테이크의 지향이란 말이 나오죠. 극복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커녕 몇 세기에 걸리는 운동이다.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현실에 잘 안 맞고 이상론을 펼치는 기 때문에 현실에는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실패했지만 사실 이거 이론적으로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몇 세기 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호소하게 된다. 즉, 국가 권력에 호소한다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입법이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스템 전체가, 그죠? 제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여기 해당됩니다. 국가 권력에 호소하게 된다. 그것은 국가를 강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를 지향하면서, 즉 국가 형태를 극복하면서 이 운동을,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거, 이걸 실천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는 결코 성급하게 실현돼서는 안 된다.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실패한 것이죠. 조합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재적 초월론이 아니라 외재적 초월론이 된다. 즉 트랜스크리틱이 적으로 실현됐을 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비판적 검토 다섯 번째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텍스트의 내부와 결별하는 텍스트의 외부를 상정하는 것은 형식 논리적 이분법에 의해 구성된 오류다. 즉 이것은 이제 어떤 영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성을 무시하고 외부의 시선만 자꾸 적용을 하면 외부를 상정한다. 트랜스크리틱이 중시하는 외부의 타자가 오히려 전능한 주체로 작용. 즉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던 논정의 수사학에서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평가라는 부분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논정행위 이론의 재구성에서 첫 번째 이론은 주장하기, 두 번째는 질문하기, 세 번째는 갈등, 네 번째가 청중이론인데 그 청중이론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평가하기를 하는 거죠. 평가하기. 그런데 그 청중이 절대적인 진리냐? 청중은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주장하기와 질문하기와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평가하는 주체가 청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청중은 유권자들이고 모든 국민들,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어디에 속해요? 청중에 속하고요. 법정에서 판결이 일어날 때 청중에 속하는 사람은 판사 혹은 제도에 따라서는 배심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느냐? 평가의 주체가. 청중도 다시 평가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이라는 절차에서 1심, 2심, 3심까지 3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평가가 한 번 이루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평가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외부의 타자의 시선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맹신에 빠질 수 있죠. 타자의 시선도 다시 또 타자의 시선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 외부의 시선이 절대적인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의 타자가 오히려 전능한 주체로 작용함으로써 역으로 내부의 주체를 억압할 수 있다. 외부의 타자가 특권을 가지면 새로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런 지금 비판적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근대소설적 주체는 현대소설에 와서 텍스트 내부의 제 양성을 장악하지 않는 작가에 와야 된다. 이러한 현대적 소설의 주체에 대한 가로치기가 트랜스크리틱에 내재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리적 비약과 논리적 모순과 논리적 균열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을 재평가하고 한국 문학이든 일본 문학이든 중국 문학에 그것을 한번 그러한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라타니 고진의 책들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대부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수업이 끝나더라도 방학 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이후로 보면 세 단원을 공부했는데요. 발트 베냐민의 언어 철학, 그 다음에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비판적 검토. 이렇게 우리 교재의 2부에 있는 좀 더 현대 비평의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우리가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시학과 수사학,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을 공부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총 6개의 단원을 통해서 현대 비평의 사상적 토대 혹은 이론적 토대가 되는 다양한 철학과 정신분석과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종강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이론들, 개념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현대 비평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